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13일 일요일입니다. 충남 공주에 사는 그림 그린 여자 김영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작품을 보러 공주에 있는 시갈다방 서천상에 또 갔다 왔어요. 박상남 선생님 개인전이었는데 몇 번을 갔었고, 오늘은 작가님께서 서울에서 오신 데서 찾아뵙고 인사도 드리고 작품 설명도 듣고 작품의 세계관도 듣고 아주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그 힘을 빌어 더 힘을 내서 집에서 좀 작업을 한 다음에, 아니 화실에 와서 그림 좀 그린 다음에 지금은 이제 책을 읽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책을 들고 왔습니다. 호서극장 김홍정 연작소설, 어저께 읽었던 거 이어서 읽겠습니다. 환절기. 읍내에서 옛 웅진성, 공산성으로 가는 길은 두 갈래다. 미나리꽝을 메우고 새로 만든 산성시장 옆 길을 걸으면 비석들이 늘어선 석재공장과 주막거리를 지난다. 그 길을 지나 금강철교 초입의 서문을 통해 공산성으로 들어가는 길이 한 길이고, 공세창 자리에 들어선 연탄공장과 목재소가 있는 갈림길로 접어들어 남문 앞 주막을 지나 산성으로 오르는 길이 다른 한 길이다. 산성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충청 가명 중군영이 있던 성안마을이다. 성안마을은 방세가 헐하여 형편이 어려운 대학생들이 산다. 대학생들은 봉황산 아래 충청 가명 자리에 위치한 학교까지 시별이 길을 걸어 다닌다. 이들은 늘 대통교를 건너야 한다. 학생들은 대통교를 중심으로 길게 이어진 두 개 무성한 버드나무들을 보며 제민천을 한국의 센강이라고도 불렀다. 관아대로를 잇는 대통교의 본래 이름은 웅진교다. 이에 관한 기록이 삼국사기에 전해진다. 동성환 13년 여름 웅천이 범람하여 왕도의 200여 가옥이 물에 잠겼고, 먹을 것을 구하지 못해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동성왕은 선대 문조왕과 장자 삼근왕이 해구에 의해 재위 3년 만에 각각 죽임을 당한 후 왕위에 오른 문조왕의 아우이자 곤지의 아들이다. 진씨들과 합세하여 해구를 제압한 동성왕은 나라의 기반을 다지려 온 힘을 다했다. 수시로 큰 비가 내리고 웅천이 범람했다. 재위 19년 여름 다시 큰 비가 내려 백성들의 집이 떠내려갔다. 임금이 나섰다. 범람하던 하천변에 살던 백성들을 웅천 건너 봉황산 자락으로 옮겨 살게 했을 것이다. 그곳은 훗날 성왕이 대통사를 지을 자리다. 웅천을 건널 수 있는 다리를 돌로 만들어 웅진교라 칭했다. 동성왕 20년 여름이 되기 전이다. 성안 마을에 사는 대학생들은 매일 산성을 드나드는 까닭으로 스스로를 산성지기, 산감, 심지어는 상감이라 부르며 자주적인 호기를 부린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흩어져 있는 누각이나 영은사 마당에 둘러앉아 시도 짓고 노래도 부르고 정세에 대해 열변을 토하기도 한다. 4.19 기념탑 앞으로 몰려오면 을에 술을 마신다. 술값을 마련하기 위해 산성에 지천으로 널린 고사리나 버섯을 따기도 하고 도토리 줍는 일도 한다. 읍내에서 놀러온 청년들이 학생들의 이런 모습을 꼴사납게 여겨 트집하고 싸우기 일쑤여서 사적지 정밀한 이름을 걸고 4.19 기념탑을 영명학교 앞 앵산공원으로 옮겼다. 공산성을 통하는 이 길은 충청 가명 시절부터 장군들이 전막에서 나룻배를 타고 금강을 건너 공산성을 가로질러 읍내로 들어오는 길이다. 큰 길로 나오면 상설시장으로 이어진다. 배다리가 가설된 후에는 배다리로 통했고, 1933년 철교가 건설된 후에는 철교로 강을 건넜다. 물론 공주로 들어오는 길이 이곳만은 아니다. 배를 타고 금강을 건너 장기대 나루에 내린 이들은 갱경골을 지나 장옥으로 왔을 것이다. 그들도 산성시장이 생기고 국고개로 길이 새로 나자 산성시장으로 몰렸다. 디디울 나루를 건넌 이들은 하구개를 건너 읍내로 들어와 장사치들을 저자로 가고 학생들은 학교로 간다. 산성시장에서 장사치들이 거래를 시작하자 장옥저자는 급격히 위축된다. 거래가 끊기자 장옥 사람들은 점포벽을 보강하여 주택으로 바꾸고 하숙을 치거나 남은 방을 빌려주고 월세를 받았다. 대학생들이 성안 마을을 벗어나 학교가 가까운 장옥에 살기 시작한 이유다. 예비역 대학생 이상 기도 이때 장옥으로 방을 옮겼다.
장옥을 가옥으로 만들면서 드나드는 문이나 골목으로 난 창문도 나름 보기 좋게 꾸미고 점차 옆집을 사서 칸수를 넓혀 제법 이집고를 갖추었다. 하지만 여전히 우물과 공동수소를 썼고 화장실도 공동으로 사용하여 불편하긴 마찬가지다. 장옥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나 부부 사이의 귓속말조차 벽을 통해 들려 감출 것이 없는 동네다. 어쩔 수 없이 산성시장에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장옥 사람들은 상인 친목계로 뭉쳐 어느 동네보다 결속이 강하다. 어김없이 철마다 모여 음식을 나누고 동제를 올리며 돈이 잘 벌리길 빈다. 몇몇 사람들은 제법 돈을 벌어 산성시장에 건물을 짓거나 다른 곳으로 이사도 하지만 대부분의 개원들은 벌이가 시원찮아 그날그날 사는 편이다. 어쩌다 잘못되어 망한 이들은 부득이 야반도주하거나 돈 문제로 부부가 싸우다가 헤어지는 이들도 생겼다. 제민천 건너 반죽도 2, 4, 5번지는 공주 갑부 김갑순의 본체가 있는 곳이다. 한 울타리 안에 자리한 99칸 집이나 대가의 품격을 지는 것은 아니다. 김갑순이 죽은 후 후손들이 쪼개 팔아 낯선 이들이 양옥집을 짓고 마구 울타리를 치게 되어 볼품이 없다. 새로 이사온 이들은 공직이나 은행에 근무하는 이들로 갑부 집의 일을 거들거나 약전에서 장사한 이들과는 구별되어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겉돌았다. 울타리를 벽삼아 길게 점포를 가진 장사치들은 대부분 약종상이다. 그들은 인근의 한의원뿐만 아니라 강경, 부여, 천안 등에 있는 약재상들과도 거래한다. 이 약전의 중심은 한일당이다. 한일당은 우체국 인근의 연춘당, 제세당과 경쟁하여 뒤지지 않는 오래된 한약방이다. 젊은 한의사들이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한약국을 열어 약재를 거래하고 진료도 하지만 보약이나 탕약 등 큰 거래는 주로 한일당이나 연춘당, 제세당 몫이다. 도립병원이 들어오고 크고 작은 의원들이 들어서며 약전은 한방과 양방이 서로 대치하고 우열을 겨루기도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단골로 다니던 곳을 찾아간다. 산성시장이 생겼어도 장옥에 남은 상설시장이나 오일장인 오거리장 주변으로 난전이 열리고 장꾼들을 대상으로 하는 간이 술집이나 기생집도 성업이다. 늘 돈이 돌고 술잔이 오가고 여자들 지분 냄새가 그득하다. 대통교 건너 한일당 앞 넓은 콩밭을 소유한 두부 공장은 두부를 나르는 마방과 콩을 사들이는 작은 점포가 이어져 있다. 해방 후 일본인들이 돌아간 후 두부 공장이 들어섰는데 그 주인은 말을 하지 못하는 아들 웅아와 사는 여인이다. 그녀는 동네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오로지 억척스레 두부를 만들지만 직접 소매는 않고 인근 난전과 상설시장 점포에 도매로 넘겨 공장을 키웠다. 어미가 늙고 자리에 눕자 웅아가 두부 공장을 맡았다. 웅아는 두부를 만드는 기술이 뛰어나다. 크기가 커지고 맛도 좋다는 사람들이 몰려 소매를 원한다. 부득이 낮게 판매를 않던 모친과는 달리 동네 사람들에게 도매 가격으로 소매를 시작하자 사범대학과 중고등학교 학생들 하숙을 치는 사람들이 새벽마다 줄을 섰다. 두부는 하숙생의 반찬으로 요긴하다. 두부 공장은 늘 사람들로 넘치고 바쁘지만 웅아는 전과 다름없이 재민천 건너 장옥 아이들과 술래잡기나 땅 따먹기, 줄넘기 놀이도 함께하며 놀기를 좋아한다. 장옥 사람들이나 재민천 건너 반죽동 사람들 누구도 웅아가 언제부터 말을 하지 못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없다. 그저 어릴 적부터 말을 하지 않는 아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피난 내려와 바느제라는 군수할머니는 처음 만났을 때도 말 못하는 갓난쟁이였다고 했다. 소문으론 어릴 적 혀가 잘려 그렇다거나 한약을 잘못 먹어 그렇다고 했고 듣지도 못하는 것으로 어른들은 알고 있다. 하지만 장옥 아이들은 웅아가 필요할 때는 말을 알아듣고 글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 웅아의 말을 알아듣는 아이들도 많았다. 하지만 장옥 아이들은 그 사실을 어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는다. 누구라도 그 사실을 발설해서 어른들이 알게 되면 아침마다 웅아에게 얻어 마시는 콩물을 먹을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잠자리에서 일어나자마자 웅아네 두부 공장으로 달려가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따뜻한 콩물을 한 그릇씩 얻어먹고 어른들이 나오기 전에 공중 화장실로 달린다. 조금이라도 늦으면 문이 달린 칸막이 화장실이 아닌 길게 디딤돌을 일렬로 만든 시멘트 콘크리트 끝에 쪼그려 앉아 변을 봐야 한다. 옷에 변이 묻는 것을 피하려면 엉덩이를 번쩍
받쳐들고 앉아 힘을 줘야 하는데 그 꼴을 서로 쳐다보며 꽁지 빠진 닭기라고 낄낄대며 놀린다. 아침마다 콩물을 마시면 변을 볼 때 어려움 없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다. 그 시간을 놓치면 공중화장실은 어른들 차지여서 학교로 달려야 한다. 아침마다 웅아에게 콩물을 얻어 마시는 장옥 아이들은 다른 동네 아이들보다 얼굴색이 좋고 허옇게 마른 버짐이 번진 아이들도 없다. 아이들은 모두 형제처럼 다정하게 몰려다니고 한 아이가 다른 동네 아이들에게 맞기라도 하는 날이면 어느새 몰려들어 위력을 과시해 다른 동네 아이들은 장옥에 사는 아이들을 건드리지 않는다. 장옥에 사는 어른들은 하루 장사를 끝낸 후 을의 재민천 다리 위에 자리를 펴고 앉아 인근 양조장에서 받아온 전내기를 마셨다. 전내기는 양조장에서 장옥 사람들에게만 내주는 술이다. 물을 타지 않은 원액으로 엄청 뻑뻑하고 독하다. 장옥에 사는 양조장 배달부 양씨는 늘 전내기 한 주전자를 가져와 대장암 옆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적당히 섞어 동네 사람들과 나눠 마신다. 어느새 달이 중천이거나 샛별을 따라온 별들이 온통 그득하여 눈이 감기면 하나둘 집으로 들어가거나 다리 위에 펼친 자리에서 잠을 잔다. 학교 기성회 이사인 양조장 공장장 이창수는 한 동네에 위치한 중동국민학교 선생들이 수요일 오후 배구 시합을 하며 어김없이 전내기 한 주전자를 보낸다. 운동장에 배구 네트를 걸면서 선생들은 을의 장옥 동네 함석집 아들 두석에게 교무실에서 쓰는 큰 주전자를 들려 양조장으로 보낸다. 이창수는 군말 없이 주전자를 채운다. 선생님들 배구 것이냐? 너 이거 모림이 빨아먹으면 안 돼요. 내가 네 선생님들한테 물어볼게요. 두석은 주전자를 받아들며 어쩍게 웃는다. 양조장에서 전내기를 받아 학교로 오다가 홀짝홀짝 마신 술에 취해 교문 앞에서 널브러진 일이 있기 때문이다. 웅아는 선생들이 배구 시합한 날이면 따로 만든 두부 한 판을 가지고 운동장으로 간다. 연습할 때는 선생들과 함께 배구를 하는데 웅아는 몸이 날래고 공을 잘 받아서 자기 주변으로 날아오는 공을 놓치지 않으나 정작 선생들끼리 시합할 때는 배구장 밖 그늘에 자리를 잡고 응원한다. 그가 하는 응원은 고작 워우 소리를 내거나 손뼉을 치는 일이지만 선생들은 웅아의 응원으로 더 힘을 낸다. 선생들이 웅아에게 봉황학교 다니는 딸을 중동학교로 전학시키라고 권해도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젓는다. 웅아의 예쁜 딸 홍라는 말을 하지 못하는 아버지가 학교 선생들과 어울려 배구 시합하는 것을 창피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배구 시합이 끝나고 선생들이 두부를 안주 삼아 전내기를 마실 때 웅아는 구경하던 장옥 아이들과 편을 짜서 배구를 한다. 아이들이 실수하여 공이 운동장 한복판으로 굴러가면 웅아는 쏜살같이 공을 따라가 주워 웅아형! 하고 부른 아이에게 던져준다. 장옥 아이들과 함께 돌아오다가 대통사 아이스 깨끼 가게에서 5개 묶음으로 산 깨끼 하나씩을 형이라고 부르며 손을 내미는 아이들에게 나눠준다. 아이들이 아버지 뻘인데도 웅아형이라고 부르게 된 이유다. 두부 공장은 늘 밤샘 작업이다. 장옥에 사는 여자들이 주로 그 공장에서 일한다. 이른 새벽 산성시장이 문을 열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두부가 배달된다. 두부 배달은 두부 공장 한쪽을 빌려 마방을 연 서중만의 일이다. 마부 서중만은 어둠이 가시기 전 말구유에 먹이를 담아놓고 말이 여물을 먹는 동안 공장으로 달려와 달구지에 두부를 차곡차곡 치는다. 배달할 두부판에 적힌 산성시장 각 점포 이름을 이름을 보고 내리기 좋게 순서대로 쌓는다. 갈색 갈기의 멋진 말은 여물을 충분히 먹고 콧김을 풍기며 두부공장 마당으로 들어서 달구지 앞에 선다. 작은 수첩들이 그득한 가방을 들고 서중만이 고삐를 당기면 말은 콧소리를 내며 재민천기를 또각또각 걷는다. 말이 걷는 소리가 들리면 동네 안악들은 이불에서 나와 부엌으로 향한다. 산성시장 사람들은 빈 두부판을 점포 앞 물건 진열대에 올려놓았다. 서중만은 뜨끈뜨끈한 김이 솟는 두부판을 내리고 빈 두부판을 달구지에 싣고 쳐들러 돌아온다. 산성시장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서중만은 따뜻한 콩물로 빈속을 채운 후 다시 두부를 싣고 중동 147번지 가게를 돈다. 147번지 가게들은 점포마다 주문량이 달라 그때그때 수금도 해야 한다.
아침에 선뜻 돈을 내주는 가게는 많지 않다. 돈을 들고 와야 하고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장사꾼들은 여간에서 제때 두부대금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서중만은 다르다. 돈을 받아서 가져가야 배달료를 받을 수 있기에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받으려 한다. 주문한 대로 두부를 내주고 세물에서 돈을 챙기는 일은 더디다. 147번지에서 돌아오면 오전이 지난다. 장옥거리에 붙은 가게들은 가게 주인이 직접 와서 두부를 가져간다. 웅하의 두부 공장은 원래 소매하지는 않지만 장옥이나 인근 하숙집 주인들은 그릇을 가져와 두부를 담고 돈통에 직접 돈을 넣거나 돈통 옆에 매단 장부에 가져가는 두부 숫자를 기록한다. 홀례나 제사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거의 일정한 숫자가 적히곤 하는데 하숙치는 집이 늘어나면서 두부는 늘 더 많이 소비된다. 두부 공장은 일하는 사람들이 잠시 쉬는 오침 시간을 빼고는 늘 수증기가 그득하다. 콩을 고르고 씻고 삶는 일은 주로 장옥 여인들이 했고 콩을 치대고 콩물을 내린 후 남은 비지를 걸러내는 일은 웅아의 지시를 받은 사내들이 맡는다. 간수를 섞고 두부를 굳히는 일은 웅아 자신이 한다. 공장이라고는 하지만 두부를 누르는 일 빼고는 대부분 손으로 이루어진다. 장옥 여인들이나 사내들에게 웅아는 손짓과 발짓으로 일을 분배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몫은 어긋나는 법이 없다. 웅아의 아내 은하도 말을 하지 못한다. 은하는 장옥에 사는 미장공 춘동의 누이다. 혼자 사는 웅아에게 춘동은 누이 은하를 시집 보냈다. 은하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먹을 음식을 마련한다. 웅아는 은하에게 음식 만드는 일만 아니라 두부를 누르고 자르는 일도 시켰으나 은하가 예쁜 홍란이를 낳자 일체 공장에 나오지 못하도록 한다. 은하를 대신하여 춘동의 아내가 공장 일꾼들의 음식을 책임지게 되었다. 그녀는 걱실걱실하여 장옥 동네 큰일은 그녀가 도맡아 했다. 손이 크고 일솜씨가 뛰어나 간을 보거나 양념을 치고 음식을 마무리하는 건 을의 그녀의 몫이다. 춘동의 아내가 두부 공장으로 와서 만든 음식은 돼지고기와 두부를 넣은 찌개이거나 금강 모래밭에 지천으로 널린 제첩을 넣고 끓이는 순두부찌개인데 특히 순두부찌개가 일품이다. 두부 사러 온 사람들의 입소문을 탄 제첩 순두부찌개는 두부 공장 밖으로 퍼지게 되었다. 홍란이 걷기 시작하고 은하가 두부 공장 음식을 다시 맡게 되자 춘동은 미장이를 접고 아내와 함께 중동 147번지 아랫동네 재민천 길가 점포를 세내어 순두부집을 시작했다. 시내 곳곳에서 자취하던 학생들이 순두부집으로 몰리게 된 것은 우연이다. 사범대학 연극반 학생들이 호서극장 영화 상영이 끝난 시간 극장을 빌려 연극 연습을 하면서 매일 250원짜리 순두부찌개나 비지찌개를 밤참으로 주문했다. 300원 하는 짜장면 가격도 안 되는 헐값에 매운 순두부찌개는 연극반 학생들에겐 요긴한 식사 겸 안주다. 연극반 학생들이 학교로 가서 소문을 내자 학생들이 아침부터 몰려들었다. 춘동은 학생들에게 외상도 서슴지 않는다. 가난한 학생들이 외상 긋고 달아나기 일쑤지만 춘동은 그대로 둔다. 대학을 마치고 학교 선생이 된 후 외상값을 갚으러 오는 일도 빈번했다. 사범대학 신문이 미담으로 그런 이야기를 자주 싣자 대학 동아리들은 서로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미리 와서 줄을 선다. 어느새 순두부집은 학생들이 모여 자신들이 처한 이야기를 털어놓는 명소가 되었다. 어수선한 시국을 논하고 시위 계획을 짜고 과별 공연이 수시로 순두부집 옆 재민천 길거리에 진행된다. 웅아가 늘 순두부집에 가져갈 순두부를 따로 만들어 순두부는 늘 신선했다. 5월 이상한 일이다. 느닷없이 지독스럽게 뜨거운 날들이 계속되었다. 광주에서 시위에 나섰던 학생들이 폭도로 몰려 무자비한 진압이 사그라지고 어디론가 끌려갔다는 소문이 돌자 학생들은 긴장했다. 총이 맞았거나 대검에 찔려 죽은 시신들이 상처를 입은 곳이 무엇에 닿기만 해도 터질 듯이 부풀었고 퍼붓는 비에 씻긴 핏물이 개천이 온통 시뻘겋게 물들였다는 소문이 무성했으나 유언비어라고 단속을 시작하자 그런 소문을 입 밖으로 내는 일이 없다. 조만간 어떤 조치가 시행되면 전 국민을 빨갱이와 흰둥이로 나눌 것이란 소문만 무성하다. 이럴 때는 돌아다니지 않고 일찍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숨을 부지하는 길이다. 등굣길에 나선 학생들이 이른 새벽 교문에서 쫓겨났다. 총을 든 군인들이 학생들을 가로막고 집으로 돌아가라 명했다. 과별로 중간고사가 끝났거나 진행 중이었지만 학생들은 학내로 들어갈 수가 없다. 순두부집을 드나들던 학생들은 학기 성적을 과제물로 대체한다는 통보를 받고 귀향을 서둘렀다.
평소 학생들로 붐비던 순두부집은 일주일이 지나자 손님이 드문드문 들어온다. 학생들 동향을 살피러 드나들던 정보와 형사들만 둘러앉아 순두부찌개를 시켜 소주를 마신다. 춘동은 가게를 닫지 않을 참이다. 학교 주변에 남아있는 학생들을 위해 가게를 열고 음식을 준비한다. 아저씨, 저희들요 국문과 연극반이거든요. 저녁 10시 반과 아침 7시에 순두부하고 밥 좀 먹게 해주세요. 연극 준비원은? 예, 호석장 빌렸거든요. 밤에만 쓰기로 하고 학교는 군인들이 막아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 같이 와야 해요. 근데 자네도 연극하나? 오성상의 김씨 아들 아니요? 맞아요. 국문과에서 부탁해서요. 저는 배우는 아니고 무대 그림 그리는 스태프지요. 집이 이 동네라 그냥 낀 거죠. 학생들은 늦은 저녁을 먹고 밤새 연습을 한다. 어차피 극장 청소는 아침부터 오전에 하면 될 터. 빈 극장을 학생들의 연극 연습 장소로 2달간 빌려준 것은 극장 매니저인 영업부장 박윤결의 결정이다. 더구나 극장 청소를 학생들이 알아서 해주기로 한 터라 극장이 손해볼 일은 아니다. 연출은 대학 극단 연출가인 복학생 상기가 맡았다. 국문과 학생들은 선배들의 뜻에 따라 배우로 동참하기로 한 20명 정도만 남아 대본 암기를 시작했다. 대본을 외운 학생들은 상기에서 연기 지도를 받는다. 대학 학생과에서는 학생들이 연극을 준비하는 것을 모르고 있다. 학생들의 모임이나 집회는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던 터라 실제 공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연출가 상기는 실제 공연이 아니라 과제 수행 발표로 공연한다고 학생들을 설득했다. 학생들은 순두부집에서 늦은 저녁을 먹고 기다렸다가 영화 상영이 끝난 후 매일 극장으로 모인다. 보름이 지나자 연습은 제법 꼴을 갖추게 되었다. 자정이 넘기 전에 두부 공장에서 사온 두부와 극장 앞 양조장에서 받아온 막걸리로 새참을 하며 허기를 달래기도 한다. 학생들이 늦은 저녁 두부를 사러 오는 것을 보고 연극 연습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된 웅아는 팔고 남은 두부를 학생들에게 공짜로 주기로 했다. 대신 매일 밤 학생들이 연습하는 장면을 객석에서 볼 수 있도록 연출가 상기에게 허락을 맡았다. 학생들은 웅아가 객석에서 앉아있는 것을 신경 쓰지 않는다. 혼자 앉아있다가 슬그머니 자리를 뜨기 때문이다. 연습은 순조로웠고 거리낄 것이 없다. 연습에 지친 학생들은 웅아가 가져온 두부와 막걸리를 마시고 무대 준비실이나 객석 혹은 무대 구석에 누워 잠을 자기도 한다. 상기는 수시로 학생들의 준비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대로 연습이 진행되어도 일정을 조정했다. 상기는 스스로 연극 성공을 다짐하고 성과를 확신한다. 여름방학이 끝나면 휴교령이 철폐될 것이고 학생들은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그때 국문과 종합 강의실에서 리허설을 하고 체육관을 빌려 학내 공연으로 무대에 올리면 광주 문제로 기죽어 있던 학생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 확신했다. 국문과 학과장 한 교수가 학장실로 급히 오라는 연락을 받은 것은 방송국이 주관하는 호서유림문학 학회 일정을 위해 대전으로 향하고 있을 때다. 유성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방송국으로 가는 택시를 잡으려다가 문득 방송국 PD에게 주려던 논문집을 집에 두고 온 것을 알게 된다. 공중전화로 집에 전화를 걸었다. 논문집을 방송국으로 보내라고 할 참이었다. 전화를 받은 한 교수 부인은 방송이고 뭐고 곧장 학장실로 가야 한다고 난리다. 학교에서 이미 방송국에 통보했으니 일정은 취소된 상태라는 말을 듣자 한 교수는 택시를 타고 대학으로 돌아왔다. 허겁지겁 학장실로 들어서자 심상치 않게 푹 가라앉는 분위기가 한꺼번에 밀려온다. 한 교수 도대체 뭐하는 분이요? 학생들 모임은 금지라는 것도 모르시오? 지금 시국이 어떤 때인데 학생들이 연극을 해요. 알고나 있어요? 한 교수는 당황했다. 처음 듣는 말이고 연극이라면 불문과에서 지도교수를 맡고 있는 터다. 더구나 고전문학을 전공하는 자신의 강의 어디에도 연극과는 관련이 없다. 학장님, 금시 초문입니다. 연극이야 연극 동아리 지도를 불문과에서 하고 있지 않겠어요? 저런저런 한 박사, 당신이 국문과 학과장이잖소. 지금 이거 연극 동아리가 얘기가 아니란 말이오. 국문과 학생들이 연극을 한다고 하잖소. 정말 모르시오? 학장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몸을 부르르 떤다. 학장의 맞은편에 앉아있던 장교와 짧은 머리 사복에 얼굴이 굳어있다.
한 교수는 등이 서든해진다. 작년 연말 국문과 학생들이 벌이려던 시위를 겨우 막았던 기억이 떠오른다. 유신이 끝나자 학생들은 수시로 여러 의제를 가지고 거리로 나섰다. 특히 무능한 어용 교수 퇴출을 내건 학생들은 강의실 하나를 차지하고 농성을 벌였고 점거 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학생들은 다시 거리로 나섰다. 악순환이 반복될 판이다. 한 교수는 학생들을 따라 행진을 한 후 교내로 데리고 들어와 해산을 종용했다. 학생들은 한 교수를 무능한 어용 교수들과 한패라고 몰고 대자보를 붙였다. 졸지에 한 교수는 어용 교수가 되었다. 세상은 어지러웠고 결국 군이 다시 권력을 장악했다. 한 교수는 어용 교수로 몰린 덕에 대학에서 연구소장 자리도 맡고 학과장까지 차지하게 된 터다. 사복을 입은 기관원이 자리에서 일어서서 학장을 제지한다. 학장님, 그 정도 하시지요. 어차피 조사가 진행되면 다 알게 될 일이고요. 한 교수라고 하셨죠? 학과장님이라고 들었습니다만 전혀 낌새를 눈치채지 못한 모양입니다. 그러시죠? 하긴 정보가 차단된 것이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니까요.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요. 정의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전국 모든 대학에서 하던 시위도 멈추고 자율적으로 공부하는 이 시기에 하필이면 국립사범대학에서 문제를 일으키다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학생들은 졸업하면 다 선생이 될 거 아닙니까? 하여튼 상황을 파악해 보시고요. 우린 내일부터 경찰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시작합니다. 요즘 학생들 동향 파악이 중요한 사항인 것을 아실 터이고 잘 좀 부탁합시다. 기관원이 문을 박차고 나가자 학장은 관계자들을 현관 입구까지 따라가 배웅하고 학장실로 돌아왔다. 학장은 자리에 털썩 앉으며 담배를 꺼낸다. 한 교수는 얼른 라이터 불을 켜 담뱃불을 붙이고 학장의 옆으로 당겨 앉는다. 한 박사, 당신 정말 몰랐어? 난 당신은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우리가 누군가 이 대학에서 늘 눈치를 보던 다른 대학 출신 아닌가. 그건 그렇고 지금 경찰에서 학생들을 잡아들이고 있는 모양이야. 경찰서로 가보게. 저쪽 앉아있던 분이 기관원인데 서장실을 차지한 모양이더라고. 학생 신원부터 파악하고 학부모 불러들이고 무엇보다 학생 피해가 없어야 하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도 최소를 막고 그게 교직원인 우리가 할 일이야. 경찰서로 가면 학생과 직원들이 있을 거야. 아까 전화 보고를 받았는데 잡혀온 학생이 입을 열지 않고 버티는 모양이야. 어서 가보라고. 간판실 보조 일을 하던 터라 극장을 연습 공간으로 얻은 것이 7구다. 7구는 연극부의 회계 처리를 맡아 순두부집에서 먹은 음식값을 낸 것이 드러나 경찰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다. 경찰이 제시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조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다른 대학 학생들과 연기한 사항을 캐묻지만 아는 것이 없다. 경찰관은 다짜고짜 묻는 말에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며 주먹질과 발길질을 했다. 7구는 졸지에 전혀 모르는 일로 얻어맞아 겁에 질려 있었다. 그때 한 교수가 경찰서 조사계로 들어왔다. 한 교수는 동아리 지도 교수다. 경찰관님, 제가 이 학생 지도를 맡은 한광훈 교수입니다. 이 학생과 잠깐 얘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조사관 옆에 앉아있던 경찰관이 한 교수와 7구를 번갈아 쳐다본다. 나 조순경이요. 말하슈. 여기서요? 피의자요. 도망이라도 가면 어쩌라고요. 여기서 말하슈. 잠깐 담배 하나 피고 올 거요. 조순경이 조사관을 데리고 나가며 자리를 비켜준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7구는 겨우 고개를 들고 한 교수를 바라봤다. 경찰관의 얻어맞은 볼이 얼얼하다. 맞았냐? 7구는 할 말이 없다. 뭐 했냐? 얼른 다 말씀드리고 선처를 구해야지. 부모님은 알고 계시냐? 부모님을 들먹이는 한 교수의 말에 기분이 상한다. 고개를 끄덕이고 입을 다문다. 연극한다고 들었다. 무슨 연극이냐? 그리고 너는 국문과도 아니잖느냐? 국문과 학생들이 무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서요. 제가 극장에서 간판 보조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무대 그림 맡았다고? 그래. 연극 제목이 뭐야? 환절기요. 뭐 환절기? 오태석작 환절기? 젊은 부부와 정신병자가 등장하는 7구가 고개를 끄덕이자 한 교수는 순간 난감하고 복잡해진 표정이다. 환절기는 대한민국 연극제 수상작이고 기성극단에서 수시로 공연에 올리는 작품이다. 더구나 환절기는 학장이 맡은 희곡 강좌에 포함된 연극이다. 학장은 학생들에게 수업을 안 해도 되지만 굳이 강좌를 맡았다. 3학점짜리 희곡 강좌를 맡고 교수는 강의에 충실해야 한다며 교수들을 억압하던 학장의 모습을 떠올리며 한 교수는 씁쓸한 표정을 짓는다. 7구는 기분이 몹시 찝찝하다. 어디서 연습했니? 호서극장이요. 호서극장?
거기 영화 상영 안 해? 영화 끝났고요. 누가 하자고 했니? 이상이지? 상기 그 자식이지? 왜 대답을 안 하냐? 조순경이 혼자 자리로 돌아왔다. 얘기해 보셨슈? 조사 담당 말로는 이 학생이 아무래도 주범인 모양이유. 알아보니 밥 먹는 식당도 다 이 학생이 주선하고 계산하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순경님, 이 학생은 제가 잘 아는데 뭔 일을 꾸미거나 그럴 학생이 아닙니다. 더구나 그런 문제가 될 일을 꾸미거나 주도하고 책임질 학생도 아닌 것으로 압니다. 칠구야, 어서 말씀드려. 네가 아니잖니. 그런 소리 마유. 이 자식 악질이요. 이놈이 불지 않고 있는 동안 학생들이 모두 내뺀 것을 내가 다 안단 말이유. 우리 강력계까지 나섰다고요. 다 다뤄놨다고요? 물론 다 잡히겠지만 얼른 자수하고 선처를 구해야지. 안 그래요? 우리하고 뭐 이런 일 하고 싶겠슈? 학생들이야 연극도 하고 술도 마시고 그런디 다 이해합니다. 그런디 눈치껏 해야죠. 지금 시국이 어느 때요. 얘네들 휴교령 내려서 학교도 못 가자니요. 모임은 말할 것도 없고. 야, 누가 주동했냐? 너 이러다가 너만 힘들어 임마. 김칠구 너 지금 중동 369번지 거기 장욱에 살지? 맞지? 너 시장 오성상회 아들이라며. 네 아버지 나도 잘한다. 네 삼촌 누구더라? 왕식이. 그래 왕식이. 지금도 우물 팔러 다니지? 내 친구다. 야 임마 너 나 모르냐? 나도 거기 장옥에 살았어. 임마 내가 두꺼비 아버지여. 장옥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자녀. 동네 사람끼리 적당히 봐주려고 하니 얼른 말이여. 네가 소상히 말하고 교수님이 보증하시면 오늘 풀어줄겨. 안 그러면 네가 주동이 되는겨. 잡힌 놈이 너밖에 더 있냐? 저 조사관 들어오면 또 얻어맞고 학교도 퇴학이지. 그렇지요? 한 교수까지 나서서 설득해도 칠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버텼다. 어둠이 내리고 상기가 제 발로 경찰서로 출두하여 자신이 주도한 일이라고 시인하자 조사관이 다시 조사 결과를 작성했다. 상기는 의젓하고 당당했다. 칠구는 그런 상기의 모습에서 무대에서 보았던 힘을 느꼈다. 상기의 조사를 맡은 엄영사는 영악하고 치밀하다. 그는 상기의 말을 천천히 받아 적으면서 조금씩 파고든다. 엄영사에게 상기는 그저 날뛴 한 마리 말일 뿐이다. 엄영사는 상기에게 고삐를 채우고 박차를 가하면 원하는 대로 걷거나 뛰거나 달릴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내가 동생 같으니 일러주지. 자네 주장처럼 이 건은 집시법을 적용할 것도 아니고 실제 행위가 완성된 것도 아니지. 또 사전준비 단계에서 적발된 것이니 단순한 미수사건으로 처리해도 된단 말이야. 훈방으로 종결해도 그만이지. 하지만 이게 폭발성이 있어. 아마 자네도 그걸 노렸을 거야. 문제는 광주 이후로 모든 대학이 조용한 판에 이 건이 터졌다는 거야. 이걸 묵인하면 다른 곳에서도 여기저기 터지겠지. 보물 터지듯이. 그래서 그냥 둘 수 없는 거지. 그건 우리 생각이 아닙니다. 자네 지금 우리라고 했지? 그 우리가 누군가 자네 말고. 분명 자네가 우리라고 했으니 묻는 말이야. 나는 자네가 내 생각이라고 했으면 그걸로 좋겠네. 그런데 우리라니. 나보고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내가 말한 우리는 이 공연에 참가한 단원 누구도 그렇게 선동하려고 생각한 사람이 없다는 말입니다. 선동? 야 이 새끼야 선동? 너 말 잘했다. 네 입으로 선동이라고 한 거야. 이건 선동이 아니라 공연이란 말입니다. 뭐 공연? 그러니까 넌 이 일이 단순한 예술 공연이다. 그런 말인가? 그렇습니다. 오호 그래? 정말 그런가? 그럼 이 대사는 무엇인가? 네가 봐. 이 대사. 그래 네가 연출이니 이미 그 대사를 알고 있겠지. 보라고. 특전사 출신이라며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을 거 아닌가? 엄영사는 서두르지 않는다. 노리는 상약감을 제대로 잡아채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체득하고 있는 그다. 남은 커피를 마저 마시고 엄영사는 상기에게 물을 권한다. 야 물이라도 마셔. 이 대사 알고 있지? 거기 뭐라고 쓰여있나 잘 봐. 밑줄 친 거 보라고. 데모란 말이 나오지? 야 제대로 보라고. 성질나게 하지 말고 조사에 협조해야지. 쓰여있잖아. 봤지? 다람쥐가 데모를 한대요. 데모나 하세요 라고 되어있지? 상기는 고개를 숙이고 별 대꾸가 없다. 이상기. 학생들이 대본대로 연습했을 거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이 대본대로 공연할 것이고. 그렇지? 데모를 하라고 선동하는 것이 아니고 뭐야 이 새끼. 악질이네. 진짜 악질이네. 야 이거 포고령 위반이야. 그건 알고 있었지? 그건 비유일 뿐입니다. 참 그렇게 말하지 말래도 있는 그대로야. 데모란데요. 데모나 하세요. 그렇게 할 거 아냐. 상기는 더는 대꾸하지 않을 모양이다. 이미 결론이 나 있는 정황이다. 상기는 자신이 혼자 모든 것을 계획하고 데모를 선동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서로
불려왔던 학생들이 하나둘 각서를 쓰고 부모에게 인계되어 경찰서 밖으로 나갔다. 경찰서장이 나서서 별스러운 일이 아닌 것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한 교수는 학생들이 자숙하여 공부에 전념하고 모두 귀가할 것이라고 쓴 반성문을 모아 제출하면서 학생들이 반성한 행동을 보증하는 문서에 서명했다. 또 한 교수는 상기가 다른 전과도 없고 시위 전력도 없으며 특전사 출신 예비역이라는 점으로 미루어 가볍게 처리될 것으로 알고 학장에게 보고했다. 학장은 한 교수의 보고를 받고 경찰서장에게 전화를 걸어 유감을 표했다. 경찰서장이 신문에 보도되는 것을 막아주겠다고 말하자 학장은 곧 자리를 만들어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참이었다. 기관원들의 검은 지프가 두부공장으로 들이닥친 것은 이틀 후 새벽이다. 웅화가 간수를 섰고 막 두부가 올라오는 가마솥 곁에서 주걱질할 때다. 기관원들은 다짜고짜 웅화를 차에 싣고 사무실로 데려갔다. 이미 극장 영업부장과 순두부집 춘동도 불려와 있었다. 웅화는 차에서 내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한참 동안 얻어맞고 반죽음이 되었다. 웅화는 조사관들이 묻는 말에 답을 할 수 없다. 웅화가 손짓발짓으로 무언가를 부정하며 문을 향해 나가려 하자 옆에 있던 기관원들까지 합세하여 마구 발길질을 해댔다. 그만 때려. 보면 알잖아. 웅화는 벙어리요. 말을 못한다고. 알아듣지도 못해요. 왜 붙들어다 패는 거요. 춘동이 조사를 받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조사관들 앞으로 달려갔다. 이 새끼는 또 뭐예요? 이 새끼가 더 악질이네. 기관원들은 춘동을 둘러싸고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다. 극장 영업부장 박윤걸은 그저 고개를 숙이고 모른 척했다. 피투성이가 된 웅화와 춘동이 조사관 앞으로 끌려왔다. 이 새끼 진짜 벙어리야? 얌마, 네가 말해봐. 춘동은 조사벌이나 될 법한 조사관의 막말에 반감이 생겼지만 아무 대꾸도 없이 그저 고개를 끄덕인다. 박윤걸이 대신 말했다. 그 사람 진짜 벙어리로 알아듣지도 못해요. 겨우 두부나 만들 줄 알지요. 그런 놈이 뭘 알고 극장을 드나들고 매일 두부를 날라준 거야. 당신 말이야. 영업부장이라며. 네가 극장 빌려줬어? 이 새끼들 사악한 놈들이야. 이 자식들이 진짜 연습을 한 거야? 모여서 대문무이한 거 당신 알고 있던 거 아니야? 알고 있던 거야? 말해봐. 학생들이 극장 청소하기로 하고 돈도 몇 푼 받기로 해서 영업 끝나고 빌려준 겁니다. 전에도 하던 일이고요. 학생들이라고 하니 빌려준 거죠. 죄송합니다. 요즘 시국에 국가에서 그만 일을 한 제가 죽일 놈입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만 무지한 탓이니 부디 용서해 주시면 나라를 위해 불골쇄신하겠습니다. 말은 잘한다. 이 새끼들 어휴 하나같이 멍청한 놈들이라 뭘 모르네 참. 조사관들은 밥을 해준 춘동과 두부를 준 웅아, 극장을 연습장으로 빌려준 박윤걸에게는 더 알아낼 것이 없는지 오후 늦게까지 그대로 두었다. 상기가 조사실로 들어온 것은 조사실 작은 창틈으로 어둠이 보일 때다. 상기는 지쳤고 초췌한 모습이다. 이미 얼굴이 퉁퉁 부어 춘동도 상기를 알아보지 못할 정도다. 이 새끼 저 새끼들과 대질하고 얼른 넘겨. 지휘관인 중년이 말하고 나가자 젊은 조사관이 다시 상기 앞에 앉는다. 야, 이상기. 저 새끼들은 그저 밥이나 해주고 두부 주고 국장 빌려준 거 맞아? 너와 한통 속이지? 아니요. 그냥 매일 밥을 사 먹을 뿐이고 저분은 두부를 가져와서 앉아 있다가 알아서 갔어요. 저희들이 극장 청소도 했고요. 저분들 말이 맞아요. 상기는 매우 고분고분하다. 경찰이 출두할 때의 모습이 아니다. 당신들 이리 가까이 와. 이 자식들이 무슨 짓을 한 줄 알아?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온갖 고생을 하는 우리 조국에 대해 뭐라고 한 줄 알아? 여기에 다 있는 말이야. 보라고. 조사관은 학생들이 연습하던 대본 뭉치를 박윤걸 앞에 펼쳐놓는다. 박윤걸은 대본 속 빨갛게 밑줄 친 문장을 세심하게 들여다본다. 조사관의 손가락 끝에 비둘기 탈을 쓴 뱀이란 문장이 선명하다. 하지만 그 말의 뜻을 알 수가 없지만 물어볼 수도 없어 고개를 슬그머니 돌린다. 조사관은 춘동의 뒷덜미를 잡고 얼굴을 대본에 들이댄다. 있어? 없어? 이슈. 눈꼬리에 도끼가 서린 조사관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이라도 한 듯 의기양양하다. 비둘기 탈을 쓴 뱀이라니. 이게 될 법한 일인가? 말해봐. 그것도 대사일 뿐이고 비유이지요. 상기가 고개를 숙인 채 끼어든다. 젊은 조사관이 벌떡 일어나 상기의 머리통을 갈긴다. 입 다물고 있어. 이 새끼야. 내가 너에게 물었어?
야, 극장. 대본 봤지? 그 아래 문장도 마저 봐. 뭐라고 써있냐고. 나이 처먹은 놈이 상황 파악도 못하냐? 박윤걸은 고개를 갸웃거리지만 이미 겁에 질렸다. 비유일 뿐입니다. 비유라니까요. 너 가만히 있어. 확 주둥이 까부수기 전에. 또 있다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죽음의 냄새가 난다고? 야, 이 새끼야. 죽음의 냄새? 그래, 죽여줄까? 니놈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할 수 있어. 알고 있어? 우리 뭘로 하는 거야? 저런 어린 놈들이 부안에 동하여 나이살이나 먹은 것들이 덩달아 나서. 아이고 참. 조사관의 언성이 높아지자 겁에 질린 박윤걸이 자신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싼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걸이 자리에서 일어나 무릎을 꿇자 춘동도 얼른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는다. 하지만 웅아는 눈만 꿈뻑거린다. 다음날 새벽 웅아와 춘동, 박윤걸은 풀려났다. 택시를 대절해 집으로 돌아온 웅아는 며칠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몸살을 앓았다. 웅아는 두부 만드는 기술을 가르쳐준 모친이 자꾸 눈앞에서 어른거려 헛손질을 하고 소리를 질렀다. 우엉. 웅아가 지르는 소리가 두부 공장의 기계 돌아가는 소리와 섞여 종일 웅웅거렸다. 춘동의 순두부집은 잠시 문을 닫았다. 무슨 일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극장으로 돌아온 박 부장은 입을 다물고 말하지 않았다. 한 교수는 학장을 대동하여 읍내 한정식